주인 허락 없이 들어온 개는 매가 약이지요. 용역들을 단숨에 쓰러뜨린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봤어요. 고마워요. 15년 만에 마주한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속에 남편을 알아보는 기색은 한 조각도 없었어요. 이 남자 15년 전 작전 중 폭발로 전사 처리된 국가요원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나와 거대 재벌이 되어 돌아왔지만 아내는 남편의 얼굴만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천항 화물 전용 부두, 한밤중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왔는데요. 그 바람 속을 뚫고 낡은 바이크 한 대가 불빛도 켜지 않은 채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바이크 위에 올라탄 사내 한희준. 검은 가죽 재킷 소매 사이로 드러난 왼팔에는 손등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 투성이 손이 품속을 더듬어 꺼내쥔 건 손바닥보다 작은 누런 아기 양말 한 짝이었어요. 15회를 넘긴 양말은 실밥이 풀리고 색도 바랬지만 사내는 그걸 코끝에 갖다 대고 한참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그 작은 천조가리 안에 온 세상이 담겨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바이크가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자 풍경이 확 달라졌어요. 골드시티 재개발 사업, 미래를 짓다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가로등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정작 그 아래로 보이는 건 반쯤 철거된 상가 잔해와 먼지 쌓인 셔터뿐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라기보다는 전쟁터를 지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골목 안쪽, 은순의 도시락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보이는 가게 앞이었습니다. 이준이 바이크 엔진을 끄고 헬멧을 벗는 순간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먼저 귀를 때렸습니다. 곧이어 간판이 발에 걷어차여 땅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어요.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 셋이 냉장고를 뒤엎고 새벽부터 정성껏 담아놓은 반찬통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깨진 유리 사이로 장국 물이 흘러내리고 오이 무침이 신발에 밟혀 뭉개졌습니다. 그 한가운데 앞치마를 두른 여자 하나가 두 팔을 벌려 안쪽을 막고 서 있었는데 바로 서은수였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것이었어요. 야, 이 아줌마야. 죽은 남편 귀신이 밥 먹여주냐? 당장 도장 찍어.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뻗은 손목이 허공에서 꺾였습니다. 뼈가 비틀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목을 잡은 건 아까 그 바이크 사내 이준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선 그는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잡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둘이 달려들었지만 이준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어요. 한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찢고 다른 놈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쳤습니다. 셋 다 바닥에 뒹구는 데 걸린 시간이 채 10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바닥에 떨어진 은수의 앞치마를 주워 먼지를 톡톡 털어 건네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들어온 개는 매가 약이지요. 은수가 앞치마를 받아들고 고개를 들어 이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감사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을 알아보는 기색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이준을 완전한 타인으로 바라보는 그 맑은 눈. 이준의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15년을 버텨온 사내가 이 순간만큼은 숨이 막혀서 고개를 살짝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은수가 황급히 남은 반찬을 작은 통에 담아 이준에게 내밀었습니다. 가게가 이 모양이라 변변한 건 없지만 이거라도 드세요. 뚜껑을 여는 순간 이준의 눈이 멈췄습니다. 빨간 토마토 위에 설탕이 하얗게 뿌려져 있었어요. 설탕 뿌린 토마토. 세상에서 자기만 좋아하던 은수가 연애 시절부터 챙겨주던 바로 그 반찬이었습니다. 이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은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 멈춰 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의 뒷창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안에 앉아있던 사내, 박태석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로 가게 앞 상황을 확인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저놈 잡아. 순식간에 양쪽 골목에서 검은 승합차 2대가 튀어나왔고 이주는 바이크에 올라타 엔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벌어진 추격전은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바이크가 골목 모퉁이를 아슬아슬하게 비껴 돌 때마다 백미러에 은수의 가게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작아지는 불빛이 이준이 15년간 꿈꿔왔던 집이었어요. 추격대를 완전히 따돌린 건 재개발 지구 외곽의 허름한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난간에 기댄 이준의 눈앞으로 어둠 속에 묻힌 동네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은수와 딸이 있었습니다. 이준이 품에서 다시 그 낡은 아기 양말을 꺼내 쥐었어요. 바람에 양말 끝이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수야, 놈들이 네 눈물을 뺀 만큼 내가 놈들의 피를 빼줄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사내의 눈빛만은 인천항의 검은 바다보다 더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 밤 이후 이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가의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자꾸만 은수의 눈이 떠올랐어요.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던 그 맑은 눈. 15년 동안 죽도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자기만 지워져 있다는 것. 그게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은수의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반쯤 내려진 셔터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벌써 도마 위에 칼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5시부터 반찬을 준비하는 은수의 손놀림은 어제 가게가 엉망이 된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부지런했습니다. 이준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어제 그 고마운 분 아니세요? 반가운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고마운 분. 손님에게 건네는 인사 이상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이주는 태어난 척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태조림 도시락 하나 부탁합니다. 잠시 후 은수가 내온 도시락 뚜껑을 열자 이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명태조림의 간이 정확히 자기 입맛이었어요. 살짝 달큰하면서 매운맛이 뒤에 오는 은수가 결혼 초에 수십 번을 고쳐가며 맞춰줬던 바로 그 간이었습니다. 은수의 머리는 남편을 잊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주는 천천히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래도록 씹었습니다. 맛이 혀에 번지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져서 겨우겨우 삼켜야 했어요.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사장님, 이 명태조림은 간장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건 연애 시절 둘만의 암호 같은 말이었습니다. 처음 은수가 명태조림을 해줬을 때 남편이 장난스럽게 했던 말 그대로였어요. 순간 칼질을 하던 은수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은수가 칼을 든 채 멍하니 이준을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은수가 이마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극심한 두통이 몰려온 겁니다. 이준이 다급하게 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쪽 칸막이 너머에서 15살짜리 소녀가 뛰어나왔어요. 은수의 딸 별이었습니다. 별이는 바닥에 앉은 엄마와 손을 뻗고 있는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더니 있는 힘껏 이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도 그 건달들이 보낸 사람 아냐? 15살 소녀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지키겠다고 온몸에 가시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별이가 이준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어요. 그때 재킷 사이로 금속 조각 하나가 반짝 드러났습니다. 낡은 군용 인식표였어요. 별이의 눈이 거기에 잠깐 멈췄지만 그게 뭔지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야 저건. 별이가 중얼거렸지만 그보다 엄마가 더 급했어요. 별이가 은수를 부축해 일으키자 은수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제가 요즘 좀 아파서 이래요. 놀라셨죠? 손님. 다시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준을 타인으로 밀어내는 그 호칭이 이준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이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게 구석, 벽에 붙은 작은 선반 위에 눈길이 멈추고 말았어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꽂힌 작은 화병, 그 옆에 먼지 앉은 구나 한 켤레. 자기 영정 사진 대신 놓인 것들이었습니다. 은수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15년 동안 매일 꽃을 갈아 꽂았을 그 자리. 이주는 도시락 위에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명태조림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는데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서 삼키는 것도 겨우였습니다. 밥알 사이로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더 깊이 숙여야 했어요. 그때 별이가 뒤에서 은수에게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그거 해놨어? 매일 귀신한테 밥 차려주는 거 이상하다니까. 은수가 조용히 타일렀어요. 그래도 아빠가 배고프면 안 되잖아, 별아. 은수는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매일 국화 옆에 작은 반찬 하나를 올려놓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사랑이었어요. 이주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이준이 도시락값의 10배가 넘는 지폐를 슬쩍 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수가 후다닥 달려 나왔어요. 손님, 거스름돈이요. 이준이 괜찮습니다라고 손을 저었지만 은수는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정확한 거스름돈을 이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희 가게가 작아도 떳떳해요. 동정은 안 받습니다. 당당한 눈빛이었어요. 이준은 그 눈을 마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수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였어요. 강하고 곱고 자존심 하나로 세상을 버티는 사람. 이준은 그런 은수에게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가게를 나서자마자 골목 건너편 편의점 앞에 세워진 검은 승합차 안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박태석의 부하들이 이준의 얼굴을 찍어 상부에 전송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박태석의 전화기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박태석이 어금니를 악물며 내뱉었어요. 그놈 신원 조회해. 근데 그 전에 내일 아침까지 그 가게 유리창 하나만 깨놔. 전화를 끊는 박태석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골목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다시 한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박태석의 명령은 그날 밤 바로 실행되었습니다. 새벽 4시 누군가 은수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벽돌 하나를 던졌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찢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가게 문을 열고 나온 은수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숨을 한번 깊이 내쉬더니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잔 유리를 주워 담는 은수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혼자 버티는데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주는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3블록 떨어진 안가의 모니터 화면으로요. 이준이 은수의 가게 주변에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그 새벽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은수가 피 묻은 손가락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다시 빗자루를 잡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준의 주먹이 책상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온몸에 차올랐지만 이준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요원은 분노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냉정해졌을 때 칼을 가는 법이죠. 이준이 의자를 돌려 안가 안쪽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작전 보드가 걸려 있었어요. 가운데에 골드시티 재개발 사업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로 박태석의 사진, 구청장의 사진이 빨간 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얼굴 대신 물음표만 찍힌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아직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최상위 인물. 이주는 그 물음표를 잠시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 위로 이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원 시절 익혔던 해킹 기술은 녹슬지 않았어요. 골드시티 시행사의 내부 서버에 침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버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더러운 것들 뿐이었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박태석이 구청장과 고급 요정에서 마주 앉아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재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이준이 영상을 저장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둘 다 끝장이지. 다음으로 발견한 건 은수의 가게 임대차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원래 월세 30만 원짜리 가게였는데 서류가 중간에서 조작되어 300만 원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10배로 부풀린 겁니다. 은수가 매달 피 같은 돈을 쥐어짜며 낸 월세가 대부분 박태석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준의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어요.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큰 놈을 잡으려면 그물을 넓게 쳐야 하는 법이니까요. 이준은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만들어둔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경유해서 골드시티의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으면 눈에 띄니까 여러 날에 걸쳐 조금씩 매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5%, 홍콩에서 5%, 런던에서 5%. 박태석은 자기 회사 지분이 누군가에게 조용히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준은 15%를 확보한 뒤 모니터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반도 안 됐어.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이준은 한 가지 연기를 더 시작했습니다. 박태석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목소리를 바꾸고 완벽한 영어 억양을 섞어 해외 사모펀드 대표인 척했습니다. 골드시티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싶군요. 전화기 너머로 박태석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큰 소리치고 위협하던 그 거친 목소리가 간사하고 비굴하게 낮아지더니 아, 네네. 언제든 환영합니다. 최고급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며 허리가 부러지도록 굽실거렸습니다. 이준이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단검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작전 보드에 붙은 재개발 지구 지도 위 은수의 가게 위치에 정확히 칼끝을 꽂았습니다. 여기만은 못 건드리게 해줄게. 한편 은수의 가게에서는 작은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준이 두고 간 수건을 은수가 빨래하려고 집어들었는데 갑자기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어요. 은수가 수건을 코에 가져다 대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향이었어요. 가슴 안쪽이 묘하게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젖어드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그 수건을 베개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짙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그 손등에 커다란 화상 흉터가 선명했어요. 은수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내쉬며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이게 대체 누구야? 왜 자꾸 이러지? 그리고 며칠 뒤 별이에게도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 뒷문 앞이었어요. 같은 반 남자아이 셋이 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 한별이. 너네 엄마 가게 곧 밀린다며? 아빠도 없는 애가 어디서 살려고? 별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셋을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책가방을 잡아채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려는 순간 학교 정문 쪽에서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이준이 내렸어요. 수트 차림에 선글라스, 보통 사람이 아닌 분위기가 한눈에도 느껴졌습니다. 이준은 아무 말 없이 정문 기둥에 기대서서 별이 쪽을 바라봤어요. 남자아이들이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와 사내의 분위기에 질린 아이들이 슬금슬금 물러나더니 후다닥 도망쳤어요. 이준은 직접 나서서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요원답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상황을 정리한 거였죠. 별이가 떨어진 책가방을 주워들고 이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마움보다 수치심이 먼저인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자꾸 나타나요? 이준이 선글라스를 벗고 별이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가 보낸 보디가드야. 별이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차갑게 좁아졌어요. 우리 아빠 죽었거든요. 15년 전에.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을 이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보낸 거야. 그 한마디만 남기고 이준은 돌아섰습니다. 별이는 멀어지는 이준의 넓은 등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왜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빠가 보낸 보디가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만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별이가 학교 앞에서 이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수가 가게 셔터를 올리다가 멈칫했어요. 어제까지 깨져있던 유리창이 말끔한 새 유리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틀새 하나 없이 깔끔하게 끼워진 유리에 아침 햇살이 반짝거렸어요. 은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유리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 골판지로 막아놓았는데 밤새 누가 이걸 한 걸까요? 마침 이준이 아침 도시락을 사러 들어왔어요. 은수가 반가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이 유리 손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치미를 뗐어요. 글쎄요, 유리가게에서 잘못 찾아온 거 아닐까요? 농담처럼 웃어넘겼지만 은수는 그 웃음 뒤에 숨은 뭔가를 어렴풋이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고마운 일이 요즘 자꾸 생기네요 라며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4명이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강제 집행 고지서였습니다. 사내들은 고지서를 가게 유리창에 척척 붙이고 양옆 벽에도 도배하듯 붙여댔어요. 기한 내 밑에 것이 강제 철거 집행 보상금 수령기한 초과라는 붉은 글씨가 가게 전면을 뒤덮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박태석의 부하들이 골목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바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은순의 가게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는 거예요. 저 가게 하나만 비키면 우리 다 보상금 받는 건데. 상인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은수에게 따뜻했던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수의 가게 앞을 지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동네 공동체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박태석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고급 코트깃을 세우고 가게 앞에 선 박태석의 입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은수가 가게 밖으로 나와 박태석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은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별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딱 그때까지만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박태석이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줌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러더니 구두 끝으로 은수가 바닥을 짚고 있던 손등을 밟았어요. 은수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는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지만 박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건물 옥상에서 망원 렌즈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이었어요. 렌즈 너머로 은수의 찌그러진 손등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이준의 관자놀이 핏줄이 굵게 솟아올랐어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불길이 들어있었어요. 내일 오전까지 골드시티 지분 30% 매입 완료해. 전화기 너머에서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확보한 15%의 30이면 45%입니다. 과반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준이 망원 렌즈를 다시 들어 은수의 가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머지 6%는 내가 직접 가져온다. 걱정 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지친 몸을 끌고 가게 정리를 하던 은수에게 이준이 찾아왔어요. 한 손에는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요리를 대접해도 될까요?
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종이 가방 안에는 은수가 평소에 써보지 못했을 싱싱한 식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준이 앞치마를 빌려 두르고 부엌에 선 모습이 가게 주인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칼질이 시작되자 은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팔을 써는 방식, 된장을 풀 때 손목을 돌리는 각도, 냄비 뚜껑을 열 때 한쪽으로 기울이는 습관. 이준이 만들고 있는 건 된장찌개였는데 그 된장찌개가 은수 자신이 결혼 전에 남편에게 처음 끓여줬던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어요. 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님, 이 맛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 된장찌개. 제가 옛날에 만들던 것하고 너무 똑같아서요. 이준의 손이 한순간 멈칫했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래 왼손잡이라 좀 이상하게 하죠? 된장찌개야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은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한 감정이 가슴 안쪽에서 자꾸만 파도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은수가 한 숟갈 뜨고 맛있네요. 정말이라고 할 때 이주는 그 한마디가 15년 만에 듣는 아내의 칭찬이라는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준이 일어서며 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은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이준의 시선이 벽에 붙은 별이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별이의 사진. 이준이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소중한 걸 지키려면 가끔은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각 별이는 집에서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옷장 깊숙이 넣어둔 아빠의 유품 상자를 꺼낸 거예요. 낡은 구나,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빠의 일기장 한 권. 별이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아빠의 반듯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딱 멈췄습니다. 왼팔 화상, 별이 베넷 저고리를 감싸다 입은 상처라는 기록이었어요. 그 옆에 군용 인식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며칠 전 그 아저씨의 가슴에서 본 인식표와 같은 번호 체계였습니다. 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그럴 리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호텔 꼭대기층에서는 박태석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포크레인 세대를 동원해 은수의 가게를 밀어버릴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박태석이 잔을 비우며 흡족한 미소를 짓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짧게 전했어요. 의원님이 내일 거는 깔끔하게 처리하랍니다. 박태석이 당연하지라며 전화를 끊고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이 사건의 뿌리가 박태석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거였죠. 하지만 박태석도 그 뒤에 있는 의원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그 포크레인 앞에 누가 서 있을지를요. 박태석이 샴페인 잔을 비우던 그 밤, 이주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안가의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열리자마자 이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4시에는 홍콩, 5시에는 런던. 세 개 도시의 페이퍼 컴퍼니가 동시에 움직이며 골드시티의 남은 지분 6%를 집어삼켰어요. 새벽 5시 45분 모니터에 거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준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51%. 과반이 넘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서류 한 장, 지분 인수 확인서에 오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준이 서류를 안주머니에 넣고 옷걸이에서 최고급 수트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의 눈빛은 새벽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15년치 분노가 잠수함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은수의 가게 앞 골목이 굉음으로 뒤흔들렸습니다. 포크레인 세대가 일렬로 늘어서서 엔진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 뒤로 박태석의 검은 승용차가 멈춰섰고 양쪽으로 용역 업체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은수가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거대한 포크레인의 집게팔이 가게 지붕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게 문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서 포크레인을 막아선 겁니다. 여긴 안 됩니다. 밀려면 나부터 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 발은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그 뒤에서 별이가 엄마의 등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박태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여유롭게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은수를 내려다봤어요. 아줌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데 안 들었지? 자, 밀어. 포크레인 기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한 단계 높아지고 집게팔이 천천히 가게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별이를 등 뒤로 더 깊이 밀어넣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골목을 꿰뚫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골목 입구로 쏠렸어요.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수트에 넥타이까지 매만진 모습은 어제까지의 바이크 사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느린 걸음으로 포크레인 앞까지 걸어가 딱 멈춰 섰습니다. 박태석이 피식 웃었어요. 이 미친놈아, 또 너야? 돈으로 해결될 일인 줄 알아?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목시계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6시 5분. 이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정확히 3초 뒤 포크레인 기사 3명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귀하는 금일부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기사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명이 박태석에게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박태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 박태석의 비서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 대주주가 방금 바뀌었어요. 에드워드 한이라는 사람이 지분 51%를 먹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뭐? 에드워드 한? 그게 누구야? 이준이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태석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새벽 5시 45분에 완료된 지분 인수 확인서. 이준이 담담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새벽에 좀 바빴습니다. 박태석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준이 한 걸음 더 다가가 박태석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한 뼘 거리로 가까워졌어요. 이준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은 나야. 너는 무단 침입자고. 넥타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자 박태석의 목이 졸리듯 앞으로 꺾였어요. 비서와 용역 직원들은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골목 양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태석 씨,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준이 확보해둔 블랙박스 영상과 조작된 임대차 서류가 이미 검찰에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박태석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박태석이 이준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에드워드 한. 너 대체 누구야? 이준이 그 앞에 섰습니다. 박태석의 귀에 대고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지옥에서도 기억해라. 네가 건드린 여자가 누구인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박태석의 얼굴이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을 울리며 차가 사라졌어요. 골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양쪽 가게의 셔터가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박태석 편에 서서 은수를 외면했던 옆가게 아주머니가 은수에게 다가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내가 겁이 나서 그랬어. 은수가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꼭 쥐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둘 모여든 상인들이 은수를 둘러싸고
골목은 조금씩 원래의 온기를 되찾아갔어요. 은수가 이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준이 은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준은 그중 어느 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어요. 이 동네 도시락이 맛있어서요. 은수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자꾸만 어딘가 그리운 곳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이준은 안가로 돌아와 작전 보드 앞에 섰습니다. 박태석의 사진 위에 빨간 줄로 크게 X 표시를 그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곧장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맨 꼭대기에 붙어있는 물음표 사진. 이준이 단검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석은 말단이야. 이제 진짜 놈이 움직이겠지. 골목에서는 승리의 안도감이 퍼지고 있었지만 이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박태석이 잡혀간 뒤 골목에는 며칠간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제 집행 고지서는 떼어졌고 포크레인이 서 있던 자리에는 다시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은수의 가게에도 손님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마음속에는 평화 대신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분명히 아는 목소리인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이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손님한테 이럴 리가 없는데 자꾸만 그 사람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이준이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먹으러 가게에 들어왔는데 은수가 평소와 다르게 이준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손님, 이상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이준이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가 도마 위에 올려놓은 칼을 내려놓고 행주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님을 처음 본 날부터 자꾸 꿈을 꿔요. 안개 속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데 목소리는 너무 익숙한데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한 건요. 은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손등에 큰 흉터가 있어요. 손님 흉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꿈이 좀 이상하시네요 라고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수가 이준에게 도시락을 하나 싸서 내밀었어요. 요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건 서비스예요. 이준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게를 나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반찬 한쪽 구석에 설탕 뿌린 토마토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첫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은수는 남편의 얼굴을 잊었지만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토마토를 집어들었는데 젓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겨우 한 조각 입에 넣자 달콤한 맛이 혀에 번지는 순간 15년 전 신혼집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은수가 여보,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 밥도 먹어요라며 웃던 그 얼굴. 이준은 골목 구석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요. 이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가게에 은수 혼자 남았을 때 이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 오늘은 빈손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이준은 대답 대신 가게 안쪽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꺼낸 것은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누군가 아주 소중히 간직해 온 것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어요. 태엽 오르골이었습니다.
이준이 그것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은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르골 옆면의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태엽이 감기는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어요. 이준이 태엽에서 손을 뗐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단순한 음들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그 노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곡이었습니다. 악보도 음원도 존재하지 않는 노래. 은수가 결혼 전에 남편을 위해 직접 만들어서 둘만 아는 비밀 멜로디였어요. 은수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멜로디가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자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세 번째 소절이 되자 행주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며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수의 눈이 초점을 잃고 멀어졌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자 은수의 머릿속이 폭발했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잠겨있던 문이 부서지듯 열리면서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흑백이던 남편의 얼굴에 색이 입혀졌습니다. 신혼 때 부엌에서 웃던 남편, 만삭의 배를 쓸어주던 남편의 따뜻한 손, 갓 태어난 별이를 안고 펑펑 울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준이 다급하게 몸을 일으켜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수를 안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은수가 두 손으로 이준의 가슴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오지 마. 당신 죽었잖아. 죽었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갈라지고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이준이 멈춰 섰어요.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이준을 가리키며 울부짖었어요. 15년이야. 15년 동안 나 혼자였어. 별이가 아빠 어딨냐고 울 때, 동네 사람들이 과부라고 수군덕거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이 뒤엉킨 울음이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준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숙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목에 걸고 있던 군용 인식표를 벗어 은수의 손에 쥐어줬어요. 나 살아왔어, 은수야. 너 보려고 지옥에서 기어나왔어. 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식표를 뒤집었어요. 뒷면에 가느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다릴게, 내 영웅. 은수가 결혼 전날 밤에 몰래 새겨넣은 문구였어요. 세상에 이 글귀를 아는 사람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글씨 위를 더듬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손끝으로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열이 터졌어요.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마를 더듬고 눈썹을 쓸고 코와 턱선을 따라 손가락이 내려갔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속에서 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혁 씨, 정말 당신이야? 15년 만에 남편의 이름이 은수의 입에서 나온 순간이었어요. 이준이, 아니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입술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은수가 이준의 품으로 무너져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가게 한복판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르골이 마지막 음을 내며 딸깍하고 멈췄어요.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침묵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게 안쪽 칸막이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벽에 기대선 채 엄마와 그 남자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별이의 두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감동의 눈물이라고만 하기엔 표정이 복잡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서는 별이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야? 그 목소리 안에는 안도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아빠 없이 버텨온 시간이 그렇게 쉽게 녹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별이는 뒷문으로 가게를 빠져나가며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별이가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 은수와 진혁은 한참을 더 가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는 게 아직도 꿈 같아요. 진혁이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꿈 아니야, 은수야.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은수의 얼굴에는 기쁨만 있지 않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별이었어요. 엄마의 기억은 돌아왔지만 별이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가 조심스럽게 별이에게 말했어요. 별아, 아빠가 살아계셨어. 어제 그분이 진짜 아빠야. 별이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밥그릇만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가 머리 아프다고 쓰러질 때, 내가 119에 전화했을 때, 학교에서 아빠 없는 애라고 맞을 때, 아빠는 없었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같았어요. 은수도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은수 자신도 완전히 정리된 감정이 아니었으니까요. 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진혁은 그 소리를 집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은수네 집 앞 전봇대에 기대서서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다가가면 더 멀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요원은 타이밍을 읽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별이에게 주려고 사온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꺼내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며칠 동안 진혁은 매일 은수의 가게를 찾아왔지만 별이는 진혁이 오면 어김없이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번은 진혁이 별이가 좋아할 만한 운동화를 사서 가게 앞에 놓아뒀어요. 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 상자를 보더니 발로 밀어버리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보상받고 싶지 않아요. 15년을 돈으로 사려고요? 상자가 골목 바닥에 굴러갔지만 진혁은 줍지 않았어요. 별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별이가 우산도 없이 학교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교복이 비에 흠뻑 젖어 어깨에 달라붙었습니다. 진혁이 어디선가 나타나 별이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어요. 별이가 고개를 돌려 진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우산 밖으로 한 걸음 벗어났어요. 비를 다시 맞으며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진혁은 우산을 접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비를 맞으며 멀찍이 떨어져서 별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별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은 채 자기를 따라오는 진혁을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느라 고개를 확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일이 터졌습니다. 별이가 학교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같은 반 부잣집 아이가 별이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한별이. 너네 아빠 갑자기 나타난 거 진짜 웃기다. 돈 세탁하려고 죽은 척한 거 아니냐? 별이가 그 아이의 뺨을 때렸어요. 아이가 울면서 담임에게 달려갔고 양쪽 학부모가 소환되었습니다. 상대 아이의 어머니는 모피 코트를 입고 나타나 큰 소리를 쳤어요. 이런 폭력적인 아이하고 같은 반에 둘 수 없어요.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교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진혁이 들어왔어요. 수트 차림에 자세를 고추 세운 모습이 교실 안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진혁은 상대 어머니 앞에 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부모 없는 아이를 놀린다는 건 그 집 교육이 비어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먼저 손을 댄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말로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는 건 주먹보다 더 나쁜 폭력이에요. 모피 코트의 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양쪽 아이 모두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정리했습니다. 별이는 진혁의 등 뒤에 서서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진혁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골목길을 걷는데
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혁이 온 뒤로 별이가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한 번도 안 찾았어? 죽을 만큼 힘들 때 어디 있었어? 아빠라는 호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말투였지만 그래도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변화였어요. 진혁이 걸음을 멈추고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제3국의 수용소 안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난 몸에 상처가 가득한 남자가 콘크리트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은수 별이. 진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탈출하려고 할 때마다 잡혀서 맞았어. 그래도 포기 못한 건 여기 적어놓은 이름들 때문이야. 하루도 안 잊은 적 없어, 별아. 별이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벽에 새겨진 자기 이름 위로 시선이 멈추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들어갈게요라고만 말하고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진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질문을 던졌다는 건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수가 세 사람을 위한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명태조림 된장찌개, 그리고 설탕 뿌린 토마토까지. 진혁이 식탁에 앉고 은수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빈자리 하나가 별이의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별이 방을 향해 불렀어요. 별아, 밥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불렀지만 방문은 닫힌 채였어요. 진혁과 은수가 빈자리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는 식탁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진혁이 은수네 집 거실 소파에서 눈을 붙이고 있는데 발끝으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지 않고 귀만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진혁이 누워있는 쪽에서 잠시 멈추더니 바스락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소파 옆 바닥에 놓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발소리는 다시 사뿐사뿐 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진혁이 눈을 떴어요. 바닥에 작은 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지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힘내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혁이 그 사탕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탕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펴서 지갑을 열었어요. 인식표 옆에 사탕 포장지를 나란히 넣고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어요.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각 안가에 남겨둔 모니터에서 알림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상자 비정상 자금 흐름 포착. 박태석 석방시도 정황 확인. 진혁의 눈에는 아직 닿지 않은 그 경고등이 어둠 속에서 빨갛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이 안가에 도착해서야 모니터의 경고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열자 자동 추적 시스템이 잡아낸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박태석의 구치소 면회 기록, 그리고 면회를 온 사람의 이름. 국회의원 차명호의 비서관이었어요. 진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작전 보드 꼭대기에 물음표로 붙여놨던 그 인물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난 겁니다. 진혁이 의자에 앉아 차명호의 이름을 검색하자 줄줄이 나오는 건 깨끗한 이력뿐이었어요. 삼선 국회의원, 국토위원회 소속, 지역구 봉사상 수상.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어요. 가장 깨끗해 보이는 놈이 가장 더러운 법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틀 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TV 화면에 박태석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잡혔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보석 허가. 진혁이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조작 서류를 넘겼는데 증거가 불충분이라니 누군가 위에서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놈이 움직였어. 차명호가 검찰 쪽에 압력을 넣은 거였죠. 진혁은 모니터 앞에 앉아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명호의 자금 흐름을 파고들었어요. 국가안보국 시절 익힌 추적 기술이 다시 가동된 겁니다. 한편 진혁은 가족한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은수와 별이에게 불안을 줄 수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은수의 가게와 집에 최첨단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고 요원 시절 함께 일했던 옛 동료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은수와 별이 경호를 맡아줘. 내가 직접 못 붙어 있을 때가 있을 거야. 동료가 물었어요. 상대가 누군데? 진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회의원. 전화기 너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지만 알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주말 진혁은 은수와 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가족 외식을 나갔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갈비집이었어요. 은수가 고기를 굽고 진혁이 상추를 깔고 별이는 여전히 좀 어색했지만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가 별이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며 우리 별이 많이 먹으라고 할 때 진혁은 그 평범한 풍경이 눈물 날 만큼 감사했어요. 쌈을 싸서 별이 앞에 내밀자 별이가 슬쩍 받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뿌리치지 않은 거였어요. 진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진혁이 고기를 뒤집다가 식당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맞은편 골목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엔진이 켜진 채 창문은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진혁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요원의 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은수와 별이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자리에서 일어난 진혁은 화장실 대신 식당 뒷문으로 나가 골목을 돌아 승합차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차 안에 사내 2명이 카메라를 들고 식당 안을 찍고 있었어요. 진혁이 차 번호를 외우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수가 오래 걸렸네요? 라고 물었지만 진혁은 줄이 길었어요 라며 웃어넘겼어요. 그 웃음 뒤에 차가운 각오가 서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은수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고 별이가 안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진혁은 그날 안가에서 차명호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느라 가게에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게 앞 셔터를 찢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검은 복면을 쓴 괴한 4명이 셔터를 강제로 올리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은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괴한 둘이 가게 안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고 나머지 둘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별이를 노린 거였어요. 별이가 소리를 듣고 뒷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괴한 하나가 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별이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어요. 그 순간 별이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5번 연타했어요. 진혁이 별이 몰래 설치해둔 비상 앱이 작동하면서 위치가 전송된 겁니다. 안가의 모니터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진혁이 화면을 보자마자 의자를 걷어차고 뛰어나갔어요. 안가에서 가게까지 차로 15분 거리. 진혁은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진혁이 찢어진 셔터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엎어지고 그릇이 깨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진혁의 눈이 먼저 찾은 건 별이었습니다. 괴한 하나가 별이의 팔을 비틀며 끌고 가려 하고 있었어요. 진혁의 몸이 총알처럼 날아갔습니다. 괴한의 턱을 팔꿈치로 올려치고 별이를 잡고 있던 손목을 꺾어 떼어냈어요. 나머지 셋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진혁의 움직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놈의 명치를 가격하고 다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마지막 놈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바닥에 눌렀어요. 별이가 구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한테 서툴게 웃으며 사탕이나 사주려던 그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무서울 만큼 냉혹한 전투 기계. 별이의 눈이 공포와 경외로 커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괴한이 쓰러지면서 품에서 칼이 튀어나왔습니다. 진혁이 별이를 감싸 안은 순간 칼날이 진혁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선명한 핏줄기가 셔츠를 적셨습니다. 진혁이 이를 악물며 괴한을 완전히 제압한 뒤에야 비틀거렸어요. 한쪽 손으로 옆구리를 누르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별이가 달려왔어요. 진혁의 셔츠에 번지는 피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별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아빠. 눈 떠. 이제 막 찾았는데 또 가면 안 돼. 아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부른 그 한마디에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오고 진혁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칼은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봉합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운 진혁 곁에 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제발 다치지 마. 이번엔 내가 당신 지킬게. 진혁이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은수야. 이제 내가 이 지옥을 끝낼게. 진혁의 눈에는 통증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차명호.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진혁이 의식이 몽롱해져 잠이 들었을 때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별아. 베넷 저고리. 안 놓을게. 병실 의자에 앉아있던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실종되던 날 폭발이 일어났을 때 남편이 품에 안고 있던 것이 별이의 베넷 저고리였다는 걸 그제야 기억해낸 거예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별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진혁의 침대 옆 탁자에 사탕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아 진혁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진혁이 잠결에 미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그 미소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혁이 병원에서 태어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옆구리에 봉합 자국이 아직 욱신거렸지만 진혁에게는 병실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안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차명호 의원의 해외 비자금 계좌, 무기중개상과의 거래 내역, 박태석을 통한 부동산 투기 증거, 그리고 검찰에 압력을 넣어 박태석을 빼낸 정황까지. 한 장 한 장이 차명호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진혁은 이 자료를 주요 언론사 3곳과 검찰 특수부에 동시에 전달했어요. 한 군데만 보내면 막힐 수 있지만 3군데가 동시에 터뜨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법이죠. 그리고 이틀 뒤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이 차명호 의원의 비리를 일제히 보도했어요.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차명호의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고 곧이어 박태석의 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된다는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은수와 별이가 가게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별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끝난 거야? 은수가 고개를 돌려가게 문 쪽을 바라봤어요. 마침 진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물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은수야. 그 소식이 골목에 퍼지자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은수의 가게로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막걸리를 가져오고 누군가 부침개를 붙여왔습니다. 작은 자축 모임이 벌어진 거예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옆 가게 아저씨가 진혁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포크레인도 맞고 사기꾼도 잡고 국회의원까지 잡아넣고. 사람들이 웃으며 진혁을 바라봤어요. 진혁이 대답을 머뭇거리는 순간 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는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가 한꺼번에 웅성거렸습니다. 진혁이 은수를 바라봤어요. 은수가 살짝 웃었습니다. 진혁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15년 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혁이 별이에게 말했어요. 별아, 아빠가 보여줄 게 있어. 나하고 잠깐 갈래? 별이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이 별이를 데리고 간 곳은 도시 외곽의 한 은행 지하 금고실이었어요. 진혁이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별이가 안을 들여다보고 눈이 커졌어요.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편지 봉투가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상자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진혁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네가 7살 생일 때 쓴 거야. 별이가 받아들고 편지를 펼쳤어요. 반듯한 아빠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별아, 오늘 네가 7살이 됐을 거야. 아빠가 못 가르쳐준 자전거 누가 잡아줬니? 혹시 넘어져서 무릎 까졌으면 후후 불어주고 싶은데 아빠 손이 닿질 못해서 미안해. 별이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별아, 15살이면 사춘기겠지. 아빠한테 화내도 돼. 대신 밥은 꼭 챙겨 먹어. 편지를 읽는 별이의 손이 점점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 사이에 끼워진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7살용 자전거 헬멧, 10살 생일에 맞춰 산 꽃무늬 원피스, 13살 때 유행했을 법한 가방. 크기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색깔이 별이 취향과 다른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투른 정성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멀리서 딸의 나이만 세며 가게에서 골라 담았을 아빠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금고 맨 안쪽에서 진혁이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조그마한 흰 천 조각이 나왔어요. 핏자국이 갈색으로 발에 있는 아기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진혁이 그것을 두 손에 받쳐들고 별이에게 내밀었어요.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것만 놓지 않았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별이가 베넷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그 천 조각 위에 마른 핏자국이 군데군데 베어 있었어요. 아빠가 불구덩이 속에서도 끝까지 품에 안고 있었던 것. 자기가 이 세상에 처음 입었던 옷을 아빠는 1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별이가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금고에서 가장 위에 놓여있던 가장 최근에 쓴 편지였어요. 봉투를 뜯고 종이를 펼치자 단 2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별아, 이제 아빠가 간다. 늦어서 미안해. 별이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린애처럼 15년치 서러움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이가 진혁에게 달려들었어요. 품에 안기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진혁이 별이를 안아 올렸어요. 15살이 되어 몸이 커졌지만 아빠한테는 여전히 품에 쏙 들어오는 아기였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우리 별이. 진혁의 볼 위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진혁의 지갑에서 접어둔 사탕 포장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별이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내가 준 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진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가 다시 울면서 이번에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집에서 오붓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은수의 명태조림과 설탕 뿌린 토마토였어요. 진혁이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이 맛이야. 내가 15년 동안 꿈꾼 맛. 별이가 아빠 맨날 울어 진짜라며 웃었어요. 세 사람이 울다 웃다 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통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저녁이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진혁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은수야, 우리 다시 결혼할까? 은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별이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나 줄에 설 거야. 은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타이밍이 엉망이야.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은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은수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나눈 프로포즈는 농담처럼 시작되었지만 진짜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진혁과 은수는 동네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골목 상인들과 몇몇 가까운 사람들 뿐이었지만 그 어떤 호텔 예식장보다 따뜻한 식이었습니다. 별이가 정말로 주례 자리에 섰어요. 긴장한 얼굴로 종이를 펼쳐들고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15년 동안 돌아오려고 싸웠고 저희 엄마는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두 사람보다 더 자격 있는 신랑 신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훔치는 사이 진혁과 은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은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번엔 어디 가면 안 돼요. 진혁이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안 가, 이제 안 가.
그 무렵 세상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명호 의원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박태성 역시 추가 혐의가 줄줄이 밝혀지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골드시티 재개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그 자리에는 대기업의 고층 빌딩 대신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공원 조성식 날 은수의 가게 자리는 공원 한가운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앞 바닥에 작은 동판이 하나 박혀 있었어요. 이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수가 그 동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옆에 선 진혁이 은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킨 거야, 은수야. 진혁은 그 공원 옆에 작은 건물 하나를 세웠습니다. 은수복지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기억을 잃은 환자들과 그 가족을 돕는 센터였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은수가 직접 첫 번째 상담을 맡았어요. 기억상실로 남편의 얼굴을 잊어버린 한 할머니가 은수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미안해서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은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몸이 기억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 얼굴은 까맣게 잊었는데 손은 매일 그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은수의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진혁이 복도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기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치유에 쓰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진혁은 한 가지 일을 더 마무리했습니다. 국가안보국에 정식으로 전역 신고를 한 거예요. 15년 동안 전사로 처리되어 있던 기록이 생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에 강진혁 전역 처리 완료라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진혁은 오랫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림자 속에서 살던 시간이 비로소 끝난 거였습니다. 은수의 도시락집은 그 뒤로 줄을 서서 먹는 명소가 되었어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은수의 가게에 들르게 된 겁니다. 진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돕는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은수가 부엌으로 달려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요원 출신이 그릇도 못 닦아요? 진혁이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작전 실패입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가게 밖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별이는 달라졌어요. 아빠가 돌아온 뒤 원래 좋아하던 그림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스케치북을 늘 들고 다니며 틈만 나면 뭔가를 그렸어요. 어느 날 별이가 진혁에게 스케치북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족 세 사람이 도시락집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빠는 설거지 장갑을 끼고 별이는 가운데서 양쪽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혁이 그 그림을 가게 벽 한가운데에 액자로 걸었습니다. 영정사진 대신 국화꽃이 놓여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별이는 아빠의 지원으로 미술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짐을 싸는 날 진혁이 별이 몰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베넷 저고리를 넣어두었습니다. 별이가 공항에서 가방을 열다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아빠가 가지고 있어. 15년이나 지켰잖아. 진혁이 베넷 저고리를 돌려받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또 기다릴게. 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별이의 유학 출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 세 사람은 동네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별이가 먼저 가자고 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한 장도 없잖아. 그 말에 진혁과 은수의 눈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자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그 웃음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별이가 양쪽 부모의 팔을 하나씩 잡았어요. 15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장면은 진혁의 서재입니다. 책상 위에 물건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핏자국이 바랜 베넷 저고리, 낡은 군용 인식표, 그리고 사탕 포장지. 그 옆에 문패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진혁, 서은수 가족. 방금 찍은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그 옆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혁이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요원 시절 쓰던 장비들이 들려 있었어요. 해독기, 도청기, 위장 여권. 하나씩 강물에 던졌습니다. 풍덩, 풍덩 소리가 날 때마다 과거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손에 남은 건 인식표였습니다. 진혁이 잠시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뒷면에 새겨진 기다릴게, 내 영웅이라는 글씨 위로 석양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진혁이 인식표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어요. 이건 못 버리지. 은수가 새겨준 거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내 인생 최고의 작전은 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석양을 등진 진혁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며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